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시간 끌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이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고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은 완전히 정리됐고 얼마 전 같이 살던 집 나와서 지금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좋아요. 남자들 이혼 사유가 되는 여자, 술, 도박 등 전혀 없고요. 문제는커녕 오히려 너무 잘해서 고마웠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잘하는 건 물론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었고요. 쉬는 날에도 자기 개발의 운동 등으로 건실하게 보내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머니는 남편 어릴 때 이혼하셔서 제가 하셨다고 합니다. 얼굴도 전혀 모르고요. 아버지는 남편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할머니와 친척들의 도움으로 자랐고요. 할머니마저도 남편 대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혈육 하나 없는 고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공부는 정말 잘해서 수제 소리 들으며 학교 다녔다고 해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친척들이나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 없다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챙겨줬던 것 같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 부분도 솔직히 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걸 자주 봐왔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사정을 듣고 처음부터 아들처럼 생각하셨죠. 혼자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겠다고 좋은 거 있으면 저보다 더 챙겨주셨어요. 아무튼 옆에서 보는 저도 아들 이상으로 잘 해주신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더니 언젠가부터 장인 장모가 아닌 친부모처럼 의지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제게 없던 부모님이 생겨서 참 행복하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이세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아이들 많은 집에서 복닥거리면서 살고 싶다고 했고요. 아이 준비하면서 서로 예민해진 부분도 있었고 가끔 싸우긴 했지만 이혼을 생각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된 후로 지금까지 저 남자가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날 대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 핸드폰 비밀 잠금을 대충 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남편 핸드폰에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던 중 핸드폰으로 중요한 연락이 오길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금방 나간다고 하는데 전화가 끊겼고 아직 샤워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 샤워하는 남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서 통화를 하는데 남편 일과 관련한 통화였습니다. 남편이 통화 도중 핸드폰 달력을 열어보고 일정 체크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옷을 입으려 드레스룸에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핸드폰을 그냥 올려뒀는데 우연히 열려있는 핸드폰 달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달력 날짜마다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일정이 저렇게 많지? 싶었습니다. 평소 남편 핸드폰 관심도 없던 제가 그날은 미칠 듯 궁금해져서 남편이 잠든 밤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통화와 문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달력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 달력을 열어보고 정말 놀라 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5월 1일 내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늙은 너구리 2마리와 같이 식사. 시답지 않은 일상 얘기 짜증난다. 5월 5일 어린이날 손주 선물 사주기 기다린다고? 애 생기면 두고 보자. 미친 인간들. 5월 8일 어버이날 선물 받고 웃는 얼굴을 한 대 갈기고 싶은 거 참느라 힘들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달력이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둔 겁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혹은 제가 부모님과 통화를 하거나 본인이 통화를 한 날도 저런 식으로 입에 담지 못할 메모를 해뒀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었고요. 그 메모 모두 사진 찍어 보관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뭘 잘못했는데요? 맹세코 부모님이 남편에게 서운하게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남편을 더 자식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신 게 전부예요. 먼저 전화하시는 법도 없고 만나자 하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연락 없이 오시는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근데 부모님의 어떤 것이 저 남자를 분노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새 그 메모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을 넘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산다는 게 두렵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오늘 저녁에 외식을 하자는 둥 그러더니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저녁 먹자 이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존재야? 부모님, 너도 알잖아. 내가 결혼하고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랬잖아. 이제는 정말 내 부모님이나 다름없고 마음 써주시고 대해주시되 늘 감사한 마음이지. 그래? 당신은 감사한 사람들에게 늙은 너구리, 얼굴을 갈겨버리고 싶다. 미친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봐? 남편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니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핸드폰을 던지고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 그만 이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냐 김서방하고 다퉜냐 하시는데 죽어도 핸드폰에서 봤던 내용을 차마 입에 못 올리겠습니다.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제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서요. 부모님과도 통화하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정말 죄송하다 그러는데 속내를 알 길 없는 부모님은 싸웠다고 이혼한다 하는 거 안 좋은 버릇이라 그러고 계시네요. 이게 무슨 오해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바라는 거 없이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대했던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정말 지옥 같네요. 얼마나 실망하고 놀라실까 싶고요. 만나서 변명은 들어보고 싶어요. 대체 왜? 왜? 우리 부모님 악담과 욕을 한 건지.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나? 그러기엔 너무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유 없이 싫었을까? 1년 넘게 그런 느낌은 한 번도 없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건데요.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제가 찍어둔 메모가 소송에 도움이 되겠죠?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럴수록 자꾸만 그 메모들이 떠올라 진짜 역겨워요. 남편은 오래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절 만났습니다. 이별의 상처가 컸었는지 전 여친과 헤어지고 5년 가까이 연애 한 번 안 하다가 절 만났고요. 처음에는 저와 사귀면서도 과거를 잊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얼마나 대단한 연애를 했나 궁금하기도 했지만 옛 연인 얘기는 전혀 묻지 않았어요. 괜히 과거 얘기 꺼냈다가 그때를 회상하게 되고 그러다 우리의 관계가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 만나고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귀면서도 뭔가 모를 벽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절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간 사귀면서 자신의 과거와 옛 추억에 갇혀서 제 마음고생을 시킨 게 미안했다고 이제는 저와 미래를 꿈꾸고 싶다며 청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이제 결혼 2년 차입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저희 사는 것에 크게 간섭이 없으십니다. 둘이 잘 살라 하시는 분들이라 명절이나 생신, 서너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찾아뵙는 정도입니다. 근데 남편은 따로 한 달에 한 번 꼭 부모님을 뵈러 지방에 갑니다. 제가 같이 갈까 하면 피곤한데 뭐하러 같이 가냐고 다음에 같이 가면 된다고 혼자 가요. 부모님도 별 말씀 없으시고 본인이 혼자 다녀오는 게 편하다고 하니 그냥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습니다. 혼자 지방에 내려갈 때는 부모님 드실 만한 과일이나 간식 같은 거 뭐라도 사서 들려보냈고요. 토요일에 갔다 일요일에 올라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뭐하러 이런 걸 사보냈냐고 잘 먹겠다는 연락은 꼭 주셨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하는데 혼자 다녀온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하면 어머님은 멀기도 한 지방에 잠깐 왔다 가는 거 시간 버리는 거라고 남편한테도 매달 오지 말라고 얘기하라 그러셨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본인이 좋아서 가는 거라고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했던 대학 동기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밥을 산다고 회사에 왔어요. 청첩장을 보니 결혼하는 곳이 시부모님 살고 계신 지역이었어요. 날짜가 마침 남편이 시댁에 간다고 했던 주말이길래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그날 시댁에 가서 남편 놀라게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친구 결혼식 당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댁으로 먼저 출발했고 전 대학 친구 차를 타고 시댁 지역으로 갔고요. 예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부모님과 식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는데 남편은 시댁에 없었고 오히려 부모님이 절 보고 놀라셨습니다. 남편 방금 갔다면서요.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와서 점심때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 길을 잠깐 왔다 가는 걸 힘들게 왜 오느냐고 하셨던 거고요. 당황해하고 있는 순간 남편 카드 사용 문자 알람이 왔습니다. 시댁과 별로 멀지 않은 곳 갈비집이었고요. 시부모님 뵈러 간다고 할 때마다 종종 결제됐던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는데 갈비집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연배의 중년 부부로 보이는 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참 뒤 카페에서 나와 두 분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기에 무작정 오던 택시를 타고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기다리다 지쳐 지하 주차장에 가서 남편 차를 찾은 뒤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TV 보고 있다고 그러길래 지금 지하 주차장 당신 차 앞에 있다고 했더니 잠시 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뭐야? 매달 내려와서 시댁에는 잠깐 있다 갔다며. 당신 나 몰래 바람 펴? 아까 그 사람들은 누군데 부모님이랑 있다고 거짓말을 해? 봤구나. 아까 그분들 나한테 부모님 같은 분들이셔. 부모님 같은 분? 누구야 그 사람들? 그동안 시댁에 간다고 하고 늘 여기 와 있었던 거야? 그래. 당신 몰래 바람 핀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데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건지 말하라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끝까지 내가 몰랐으면 했지만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미안하고 용서해달라 하더군요. 남편 말을 다 듣고 난이 속에서 열불이 나면서도 남편에게 전 영원히 첫 번째가 될 수 없겠구나 싶은 감정이 밀려오면서 허탈해지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영원히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게 남편이었더군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와 10년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늘 잊지 못하던 그전 여자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함께 보내고 직장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여친 생일날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빙판길 미끄럼 사고로 남친은 크게 다치고 여자친구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여친을 떠나보낸 괴로움으로 우울증까지 왔고 사는 게 말이 아니었대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1년 가까이 다녔을 정도였대요. 여친이 외동딸이었는데 부모님이 아들 하나 더 생겨 기쁘다고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다고 하네요. 딸이 죽고 나서도 계속 남편과 연락하며 지냈대요. 그렇게 그분들과 남편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됐었나 봐요. 남편은 여친 부모님께 평생 아들처럼 살겠다 했고 그분들도 그런 남편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셨나 봅니다. 매달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시댁과 같은 지역이라 제게는 시댁에 간다고 하고 시댁에 잠깐 들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분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지역이 같아서 절 속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여기 안 올 거냐고. 남편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답니다. 그럼 이 일로 내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도 못하겠는지 물었는데 자기를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울면서 비네요. 어쩜 제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지 살아있지도 않은 남편 과거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평생을 괴롭게 사느니 여기서 그만하자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이혼 앞에서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니 아직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아직 남편에게 있는 제 처지가 참 서글픕니다. 회사가 코로나 때 타격을 심하게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서 작년부터 희망퇴직자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노모가 있고 중고생 자녀도 있는 저는 어떻게든 회사에 남아 버텨보려 했는데 제가 속한 팀이 다른 팀으로 흡수되면서 작년 9월 결국 퇴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 군데 경력직 입사원서를 내봐도 연락 오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낮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하면서 돈을 벌었죠. 실직했다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아내와 아이들 볼 면목이 없었다는 건데요. 아내는 아이들에게 굳이 당신이 실직했다는 걸 알릴 필요가 뭐 있겠냐며 당신을 알아봐주는 회사 금방 나타날 거라고 격려해 주더군요. 아내 말대로 아이들에게는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평소와 다른 제 생활 패턴을 보면서 눈치 빠른 녀석들이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배달 알바를 석 달쯤 했을 때 같이 일을 하던 동료와 좀 친해졌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도 배달 경력이 오래된 동료였는데 절 형님이라 불러주며 배달 일이 서툰 저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서로 속사정 얘기를 진지하게 한 적은 없어도 오래된 지인처럼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술도 한잔하게 됐죠. 형님,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배달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냥 회사 생활했었지. 근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나왔는데 다른 회사에 입사하려 해도 영 쉽지가 않네. 그냥 놀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당장 일할 곳을 찾다 배달 일하는 거야. 그 동생은 배달 일이 적성에 잘 맞고 돈도 제법 벌고 있어서 당분간은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모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형님을 옆에서 보니까 참 성실하시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배달일 하다 보면 하루하고 안 나오고 중간에 하다 말고 아무 때나 자기 맘대로 쉬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형님은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직장 생활하듯 규칙적이고 꾸준하셔서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형님 혹시 순대 트럭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동생 말로는 본인의 형이 순대 트럭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수입이 괜찮다면서 형 통해서 순대 트럭을 좀 알아봐 줄 테니 한번 해보겠냐는 거였습니다. 초기 자본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지금 배달일 하는 것처럼 꾸준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요. 그 동생의 형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상의 끝에 한번 해보기로 했죠. 아내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을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많이 걱정됐는지 돈 벌겠다는 생각만으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는 말라고
직장 새로 찾을 때까지 본인이 어떻게든 살림 꾸려나간다고 하는데 전 그런 것보다 혹시라도 사춘기인 아이들이 아빠가 순대 트럭 한다고 하면 창피하고 싫을까봐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순대 트럭을 시작하고 일부러 집이나 아이들 학교, 학원 근처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가며 마주칠까 봐서요. 친구들 앞에서 절 보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먼 곳으로 다녔고 장사도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그 동생 말대로 꾸준히 하다 보니 일이 손에 익고 수입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한 아파트 단지 주말 장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집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혹시 아이들이 볼까봐 고민이 되긴 했죠. 하지만 초보 사장이 이거저거 가릴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그 단지에서 주말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주말 장터에 간 날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아이와 딸 친구를 마주치게 된 거죠. 친구 집이 아마 그 아파트 단지였던가 봐요. 딸은 절 보고 놀랐고 전 그날 장사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친구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친구에게 내가 아빠라는 말을 안 했겠지. 정말 별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씻고 쉬고 있는데 딸이 방에 들어오더니 아빠 진짜 뭐야? 아빠 순대 파는 일 하는 거였어? 아,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말 못해서. 아까 많이 놀랬지? 친구한테 창피했겠다. 그냥 친구에게 아빠란 소리 하지 말지. 제 말을 듣고 있던 딸은 화난 얼굴로 아빠는 내가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면 사람들 앞에서 나 딸이라고 하기 창피할 것 같아? 그럴 리가. 네가 꼴찌하든 사고를 치든 나한테는 귀한 딸이지.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회사 다니든 순대를 팔든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아빠 회사 관둔 거 모를 줄 알았지? 나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빤 니들 걱정할까 봐 얘기 못했어. 미안해. 아빠 순대 장사 언제부터 한 거야? 5개월 정도 됐어. 앞으로 혹시 너 곤란해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 단지에서 장사 안 할게. 아빠 정말 실망이야. 내가 순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빠를 창피해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했고 이해해 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주말이 됐고 이제 단지 장사를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집을 나서는데 딸이 조르르 나오더니 아빠, 오늘 몇 시부터 장사해? 이따 친구들 데리고 간다? 우리 많이 줘야 돼. 근데 아빠 몰랐지? 그날 본 내 친구는 아빠 순대 벌써 사 먹어봤대. 맛있다며? 정말 그날 딸이 친구들 데리고 트럭에 왔습니다. 딸 친구들이 순대 홍보 많이 할 테니 아저씨 여기서 오래 장사하시라 말하며 맛있게 먹어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참느라 혼났네요. 다 먹고 난 딸이 순대를 포장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빠 준혁이 거 싸줘. 걔도 순대 좋아해. 오늘 준혁이가 자기도 간다고 설치는데 학원 때문에 못 데리고 왔어. 여기 온다고 학원 땡땡이 치면 엄마한테 혼날 거 아냐. 이따 집에서 보자며 순대 들고 집에 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는데 퇴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힘들었던 그 시간이 전부 치유되는 느낌이었네요. 오늘도 전순대 트럭 몰고 힘차게 길을 나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가장들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 결혼한 지 16년 차 됐습니다. 제가 32, 아내는 30에 결혼했는데요. 결혼할 때 두 사람 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앞가림하기도 힘든 세상 아이 낳기를 자신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 역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했었죠. 우리는 아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딩크로 살아왔고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하셨지만 우리 둘이 잘 사는 모습 보시고는 결혼 5년 차쯤부터는 그럭저럭 우리 의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꼭 애가 있어야 잘 사는 건 아니지 하시면서요. 처가에서는 아내가 처음부터 아이는 없다 못 박아서 그런지 아예 아이 얘기조차 없으셨고요. 40살까지는 정말 아이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 싶었을 때가 더 많았고요. 각자 일하면서 휴일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근교로 바람 쐬러도 다니고 긴 여름휴가 때는 주로 해외로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라고 많이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전 역시 딩크로 살기 잘했다 했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일찍 폐경이 오면서 호르몬 문제인지 심리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민하고 화도 잘 내고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아 절 힘들게 했고요. 신체적으로 힘드니 그러겠지. 이해하고 참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집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남 같은 사이,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 잔씩하고 들어가는 날도 많았고요.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면 일 얘기보다 자식 얘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사고 쳐서 심란하다.
딸이 사춘기인지 아빠랑은 말도 안 하려고 한다는 둥저마다의 고민이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안 됐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 부럽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이들이 속 섞여도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들. 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 삶이 상상 안 되면서도 말이죠. 술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불 꺼진 집안. 아내는 벌써 잠든 건지 조용하길래 조용히 들어와 주방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자다 깬 아내가 나왔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누구랑 이렇게 매일 술을 마시는 거야? 동료들하고 한잔했어. 들어가서 자. 나는 그냥 작은 방에서 잘게. 아내가 그냥 들어가 잤으면 됐을 텐데 그날따라 제게 평소보다 더 심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 술 마실 줄 몰라 안 마시냐고. 나도 당신처럼 밤늦게까지 놀다 들어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신도 당신 맘대로 살아 그럼. 내가 싫으면 그냥 갈라서든지. 어차피 책임져야 할 자식도 없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 말이면 다야? 당신이 나랑 살기 싫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게 가족으로 사는 거니? 남하고 다를 게 뭐야? 아내는 딩크로 살기로 서로 합의했으면서 이제 와 자식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가지고 싶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 장가를 가든 하라는 말에 갑자기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괜히 애 없이 살자 그랬다. 지금이라도 자식 낳고 살고 싶은데 당신은 애 낳을 생각 없지? 아니 이제 애를 가질 수도 없겠구나. 아내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싸움이 커질 것 같아 일단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자 하고 욕실로 가서 샤워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더니 아내는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연락이 없기에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아내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진작 말하지. 딩크인 척 아이 없어도 행복한 척했던 제 가식이 역겹다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하고 아이 낳을 여자 만나 잘 살라 그럽니다. 그날 술을 마시고 그런 말 실수를 했지만 사실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날 괜히 동료들과 한 대화와 냉랭해진 아내와의 관계가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실언을 한 것뿐이지 솔직히 아이 생각은 없습니다. 아내는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제가 미안하다. 술김에 한 실언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16년 세월을 함께 살아왔는데 두 사람이 이런 대화 하나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아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운영은 잘 되는 편이에요. 단골도 제법 많고요. 주로 여성 고객인데 전에 남성 고객에게 크게 곤란했던 적이 있어서 남성 고객은 커플로 오는 거 아니면 받지 않고 있어요. 관리를 받으러 왔던 남자 고객이 저한테도 다른 관리사에게도 자꾸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가게 앞에서 문 닫을 때 기다렸다 술 한잔 하자는 둥 곤란하게 한 적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남성 고객 예약은 받지 않고 있어요. 다만 결혼식을 앞둔 커플이나 부부끼리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있으면 두 사람 커플로 받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자주 관리실을 찾았던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관리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나이는 20대 후반인 걸 알았고 직업은 굳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묻진 않았고요. 단골 고객이 우리 관리실에 다닌 지 1년 정도 됐을 때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 결혼할 남자 생겼어요. 빠르면 6개월 안에 결혼할 것 같아요. 오, 축하해요. 남자친구 없다더니 좋은 분 만나셨나 봐요. 네,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사실 언니만 알고 있어요. 원래 제 지인의 남자였어요. 그럼 지인하고 헤어지고 만났어요? 아니요, 제가 그 남자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두 사람 싸우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제가 작업한 거예요. 남의 남자 뺏었다는 그런 얘기를 너무 당당히 말하길래 당황했지만 본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걸 제가 뭐라 할 수 있나요? 전 고객 피부 관리만 해주면 그만인 거죠. 관리실 올 때마다 남자친구 자랑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다. 집안에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인데 내 남자가 돼 너무 행복하다 등등 모든 일상이 남자친구 얘기뿐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남의 남자 뺏은 건데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말하는 거 보면서 저 정도 정신 상태여야 남의 남자도 죄책감 없이 뺏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고객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제 남자친구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바보인데 남자친구도 언젠간 저에게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안 오게 하려면 계속 가꿔야겠죠? 제 외모가 무기라 남친 잡고 있으려면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꼭 외모 하나로 콩깍지 벗겨지고 그러진 않겠죠. 고객님이 좋은 분이라 좋아하는 걸 거예요. 언니는 뭘 몰라요.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뺏었는데 제 얼굴 보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오래 관리실해요. 이 관리실이 저랑 제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는 단골 고객으로 계속 와주시면 감사하죠.
본인 얼굴이 예쁘다는 걸 강조하는데 제가 크게 호응을 안 해줘서 그런 건지 갑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자길 좋아한 건 맞는데 요새는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말대로 외모도 성격도 제가 완전 남친 스타일인가 봐요. 바람 피면 죽는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난리더라고요. 그 남자는 진짜 저밖에 몰라요. 한 번 배신하고 다른 여자로 갈아탄 남자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객의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혼 날짜 잡으면 남친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 남자 고객 혼자 예약은 안 되지만 커플이 같이 와서 받는 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며칠 뒤 고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친하고 같이 예약하려고요. 언니 괜찮죠? 결혼 날 잡으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아니, 아직 결혼날 잡은 건 아닌데 커플로 가는 거니까 예약 안 될까요? 워낙 오랜 고객이고 둘이 같이 관리받는다고 하길래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예약한 날 고객과 남자친구가 같이 왔더라고요. 단골 고객이 본인 남친은 제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관리사가 좀 어리고 예쁜 편이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관리사가 단골 고객을 하고 제가 고객 남친을 관리해드리는데 관리 마무리가 될 때쯤 피부 관리가 마음에 든다면서 예약을 또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상 남자분 혼자 예약은 안 되고 부부나 결혼 준비하시는 커플이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워낙 단골 고객님이 부탁하셔서 커플 예약해준 거라고 하면서 결혼 날짜 잡으시면 함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다음 주 예약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곧 결혼하나 싶어 일단 예약은 잡아뒀습니다. 단골 고객에게 예약 확인 한번 해드려야 하는데 그날은 다른 관리사에게 받는 중이었고 남자분 관리가 조금 일찍 끝난 터라 확인을 못했어요. 하지만 늘 오던 단골 고객이라 제 차 예약 확인 안 해도 걱정은 별로 없었고요. 예약 날이 됐고 고객 남친이 관리실에 왔습니다. 근데 단골 고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혼자 오셔서 받으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려는데 뒤따라 들어오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정말 고상하게 생긴 미녀였습니다. 그 여성분 하는 말이 여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예약했어? 내가 전에 거래처 사람 소개로 여기 와서 관리 한번 받았는데 너무 괜찮더라고. 여보? 그 단골 고객 남친이라는 분이 제게 오더니 부부니까 괜찮죠 하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고객 남친이라는 사람을 이번에도 제가 관리하게 됐는데 하는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제가 조금 놀랐다고 했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술술 얘기하네요. 내가 미쳤다고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걔랑 결혼을 해요? 나도 여기 와이프랑 종종 올 거니까 앞으로 단골 될 것 같은데 부탁 하나만. 저번에 같이 왔던 여자애한테는 오늘 얘기 안 했으면 싶긴 한데. 아니다, 뭐 알아도 상관은 없지. 그만 보면 되니까. 당황스럽네요. 단골 고객이 말한 자기밖에 모르는 바보,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번 안 주는 일편단심 순정파 남친은 대체 누구인 거죠? 올해 결혼한 지 40주년이네요. 두 아들이 있고요. 두 녀석 모두 제 짝 만나 결혼해 살고 있어요. 큰아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작년에 둘째 아들까지 장가 보내면서 할 일은 다 했다 싶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성격이 칼 같은 큰애와는 다르게 둘째는 살갑고 다정하지만 순둥이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반대로 저도 얻었는지 큰 며느리는 순해서 천상여자 같고 둘째 며느리는 성격 있고 고집세서 아들이 많이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그런 거 제가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요즘 시어머니라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 믿지도 않고요. 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 사는 거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 둘째 아들이 엄마가 해준 잡채랑 전이 너무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무슨 그런 음식을 찾냐 했는데 아들이 전화까지 한 걸 보면 어지간히도 먹고 싶어서 그랬나 싶어 저녁 때 와서 가져가라 하고는 부랴부랴 장을 보고 음식을 했죠. 잡채를 하고 전도 한 가지만 해주기 그래서 고루고루해서 잘 싸놨습니다. 요즘 남편도 저도 제대로 차려 먹기보다 그냥 있는 대로 끼니 때우는 적이 많아서 갑작스럽게 명절처럼 분주히 음식을 하려다 보니 좀 힘들더라고요. 저녁이 됐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쌓아놓은 음식을 보더니 여기서 먹고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안 될 게 있나요? 저녁상을 차려주고 집에 가서 며느리와 함께 먹으라고 일부는 싸줬습니다. 밥을 먹는 아들에게 집에서는 뭘 해먹고 사느냐고 물었죠. 아들 말이 집에서는 음식 자체를 아예 안 먹는답니다. 둘 다 아침은 원래 먹질 않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에는 며느리가 운동 갔다가 늦게 오는데 아들이 집에서 저녁을 차려 먹고 있으면 냄새 난다고 절대 음식을 못 먹게 한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운동하고 가볍게 과일이나 샐러드 같은 걸 먹나 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녁을 아예 집에서 못 먹게 하면 평소에 저녁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죠. 퇴근하고 사 먹고 들어가거나 회식이 있으면 회식하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 동안 밖에서 저녁을 사 먹고 다녔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들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엄마 음식은 또 먹고 싶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갈채비를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녁 안 먹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집에서 스스로 차려 먹는 남편까지 냄새 난다고 못 먹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음식 냄새가 역하다기에 혹시 아이가 생긴 건 아닌지 물었는데 아이는 생각조차 없답니다. 운동하고 몸매 가꾸는데 방해돼 음식을 안 먹는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매일 먹어서 좋을 거 없으니 집밥 먹고 싶으면 여기 와서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되냐고 좋아서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갑니다. 그간 남편도 저도 간단히 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일주일 3번씩 아들 저녁을 차리려니까 여간 고단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녁 먹은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저녁 먹고 가는 거 네 처도 아니? 내가 말했어. 뭐라든? 집에서만 냄새 피우지 않으면 어디서 먹든 상관 안 한대. 그게 무슨 부부야. 남편이 저녁에 뭘 먹는지 같이 먹진 않아도 관심은 가져야지. 니들 사이 안 좋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 뭐. 가끔 뭐하러 결혼했나 싶을 때도 있어. 집에서 라면 하나 못 끓여 먹을 줄 누가 알았어? 저 말을 하면서 웃는데 아들도 한심하고 며느리도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아들을 무시해서 저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장가 보낸 건 아닌데 언제까지 제가 밥 차려주면서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별일 없니? 잘 지내지?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요새 성진이 여기 와서 저녁 먹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허락이라니. 동등한 부부끼리 네가 저녁 안 먹는다고 성진이까지 집에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너 보고 차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않니? 집에 음식 냄새 나는 게 싫어서 그래요. 성진 씨 알아서 저녁 잘 먹고 오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치사하지만 그 집 저희가 사준 집입니다. 네, 제가 치사한 거 아는데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랍니까? 왜 며느리 눈치만 보고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건지요. 그렇다고 아들이 돈을 못 벌어 오거나 구실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가 났지만 꾹꾹 참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녁 먹고 가는 일 없을 거야. 집에서 해 먹으라고 내가 음식 싸서 보낼 건데 지가 차려 먹는 것까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아들이 퇴근해서 왔길래 음식 싸서 보냈습니다. 며느리랑 통화했으니까 앞으로 집에서 저녁 차려 먹으라고 했죠. 아들은 곤란해하면서 음식 들고 집에 갔는데요. 가서 잘 먹었나 싶어 전화했습니다. 아들 통화 너머로 소리 지르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음식을 왜 가져왔냐고 하면서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냄새 나니까 지금 당장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아들은 제게 좀 이따 다시 전화한다면서 얼른 끊더라고요. 몇 시간 뒤 전화가 온 건 좀 이따 전화하겠다던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음식을 싸주시는 거죠? 분명히 집에서 음식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집에 너만 사니?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하는데. 같이 살면서 남편 밥 먹는 것도 못 봐준다는 거야? 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어머니 댁에서 먹고 와도 되잖아요. 저도 이 집 살아요. 제 생각도 해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싸준 음식 다 버렸어? 어머니한테는 그깟 음식이 중요할지 몰라도.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하다 남편하고 같이 아들 집에 갔습니다.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순둥이 같은 아들이 화가 나서 며느리 보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고 소리 지르는데 키우면서 한 번도 못 본 모습에 저도 놀랐습니다. 둘 다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고요. 집으로 데리고 가는 길에 괜히 저 때문에 아들 부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들은 그만 살 거라고 1년 동안 자기도 많이 참았다고 저런 여자랑 못 산다고 하는데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 힘듭니다. 그까짓 밥이 뭐라고. 그냥 아들 밥. 집에서 차려주면 될 걸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여자와 평생을 사는 것도 아들 입장에서는 힘들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며칠 후 며느리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제가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라고 하네요. 그동안 잘 살고 있던 아들 부부가 이렇게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맞냐고 하면서요. 며느리가 심하게 따지고 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러고 대드냐면서 제 전화를 뺐더니 이혼하라고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그러고 끊었어요. 지 아빠랑 성격 비슷한 큰아들까지 나서 안 살면 안 살지 재수씨 근본도 없다 그러고 있고요. 순하기만 하던 둘째 놈도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서 쉽게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모든 게 제 탓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40대 후반 오빠가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고 10년 전 오래전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결혼할 생각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별 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집안에서 반대하거나 오빠의 능력이 부족해서 헤어진 건 아니고 그냥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자 사귈 때 결혼하고 싶다고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서로 다투고 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가 이별했을 당시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때라서 오빠 일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다 큰 어른인데 제가 신경 쓸 일은 또 뭐 있었을까 싶지만요. 제가 결혼해 아이 낳고 그 아이 초등학교 갈 동안 오빠는 여자를 안 만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오빠랑 진지하게 이야기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귀던 여성분과 결혼을 약속하고 집에 인사 오기로 한 날이 되자 갑자기 결혼하기 싫다며 잠수 타고 그러는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면서 헤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결혼이라는 거 꼭 해야 하나 생각도 든다기에 오빠 말대로 결혼이라는 거 스스로 하고자 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라 마라 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독신으로 살고 싶다면 그것 또한 오빠 의견을 존중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여자가 있는 것 같다면서요. 오빠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혼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좀 지켜볼 건데 결혼하게 되면 인사시킨다 그랬다고 굉장히 신나하시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 오빠 회사 동료가 소개를 해준 것 같았고 만난 지는 6, 7개월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잘 만나다가 올해 안에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며칠 후 연락도 없이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심란해서 왔어. 왜? 무슨 일인데? 오빠가 사귀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지난주에 저녁 자리를 만들었나 봐요. 엄마 아빠 기분 좋게 식당에 가셨고 오빠와 여자가 나와 있더랍니다. 근데 외모가 좀 이상했대요. 키가 너무 작고 얼굴도 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요. 그렇지만 아들이 좋다고 데리고 온 여자니까 별말 안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초면에 너무 예의 없이 굴더랍니다. 재산은 얼마나 있으시냐? 노후 준비는 되셨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듯한 분위기에 아빠가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그 여자분에게 키가 몇 센티냐, 집안 유전이냐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분위기 좋았을 리 없겠죠. 엄마 말로는 키가 150cm도 안 되는 것 같고 외모도 무슨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라서 아빠가 신뢰한 건 알지만 본인도 궁금하긴 했다고 하네요. 오빠 키가 178 정도 되는데 둘이 서 있는 걸 보니 작아도 너무 작아서 무슨 꼬마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했다고 하십니다. 집에 와서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어디서 저런 여자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냐 그러시면서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나 같으면 저런 여자 데리고 가라고 해도 싫다 그러셨나 봐요. 아빠가 오빠에게 꼭 결혼하겠냐 물었더니 좀 더 만나보겠다 그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심란해 하시는 건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자리를 하면서 그 여자분이 엄마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요. 저희 집에 오신 날 그 여자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엄마와 단둘이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고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너무 황당하다면서요. 엄마가 그 여자하고 만나서 한 말이 제가 들어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여자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했대요. 오빠와 13살 차이 나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하는 게 본인에게 참 손해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결혼하면 얼마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더랍니다. 오빠는 자가로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6년 전쯤 분양받았는데 오빠 돈하고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지금은 아마 대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집은 마련해둔 게 있다고 했더니 집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아이 낳고 하면 따로 도움받을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벌써 무슨 아이 얘기냐고 했더니 저는 충분히 아이 낳을 수 있는 어린 나이지만 오빠는 나이가 많아 쉽지 않을 거라면서 결혼하면 바로 일 관두고 임신 준비할 거라고 말했대요. 그렇게 해도 오빠 나이가 많아 어려울 수 있다고. 근데 아이 낳기 전에 부모님도 생각은 하고 계셔야 한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랍니다. 솔직히 엄마는 그 여자 키도 그렇고 외모도 무슨 유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이 낳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덜컥 겁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내가 13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참 화가 나더랍니다. 오빠 나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학벌이며 직장이며 어디 가서 꿀리는 거 없고 여기저기서 소개해달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연애고 결혼이고 다 싫다 해서 안 했던 거고요. 그러더니 여러 가지 본인이 정리해 올 테니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오늘 둘이 만난 건 오빠한테도 아버님께도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엄마한테는 아무 말 말라 하고 제가 오빠 만나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누이 행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황당한 수준을 넘어 정신 나간 수준 아닌가요? 오빠 만나 그간 엄마와 했던 얘기 다 했습니다. 자기한테도 그렇게 나이 차이 운운하면서 어디 가서 자기처럼 이렇게 어린 여자를 만날 거냐고 그랬대요. 오빠 놀라면서도 그 여자도 참 웃긴다고 웃대요. 웃음이 나와?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야, 나는 왜 이렇게 여자 복이 없냐? 엄마가 걱정 많이 해. 나 솔직히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게. 나는 이번 생은 혼자 살아야 할 팔자인가 보다. 오빠도 처음에는 외모는 그저 그래도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잘해볼까 싶었나 봐요. 결혼하자 계속 그러기에 그래 그럼 부모님 한번 보자 했던 거고. 결혼 얘기 오가는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오빠 나이 많다 후려치기로 기선 제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바보들도 아니고. 저 만나고 가서 오빠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엄마에게 전화며 문자가 몇십 통 오는데 뵙고 말씀드린다. 드릴 말씀 있다. 난리도 아닙니다. 오빠한테 안 통하니까 엄마한테 저러는 건 가봐요. 엄마가 아주 질려버리셔서 번호를 바꾸셨어요. 저런 사람 만난 오빠도 잘못인데 나이 어린 게 벼슬인지 뭐 맡겨놓은 것처럼 유세 떠는 것도 처음 보네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5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했던 여자가 저와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치가 떨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당장 2달 뒤 그 여자는 새로 만난 남자와 결혼할 것 같은데 그 결혼을 파토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 여자와 전 1년 넘게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였는데 저보다 연봉도 높고 가정환경도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기견 봉사활동하는 곳 갔다가 알게 돼 사귀게 된 건데 전 여친은 원래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전 그날 처음 갔죠. 회사 상사가 종종 봉사를 다녔고 그날 개사료를 가져가야 하는데 하필 그날 상사 차가 문제가 생겨 저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날 처음 갔었고 거기서 전 여친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이후 상사에게 저도 유기견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사 따라 봉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전 여친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전 여친은 남자가 유기견 봉사하는 거 별로 못 봤는데 참 좋은 사람 같다며 제게 호감을 표시했었고요.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전 여친이 저보다 훨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데 되게 검소했고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좀 어렵게 자랐는데 전 여친은 아버지가 중견기업 임원이셔서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알만한 나라 해외여행도 다 가보고 비싼 레스토랑, 호텔 VIP 갔더라고요. 전 비행기 타고 간 여행은 제주도가 전부고요. 경제적 차이는 나지만 전 여친은 정말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봉사활동하는 저를 대단하게 봐주기도 했고요. 본인은 몇 년간 계속 해왔던 일인데 말이죠. 1년 정도 사귀고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자격지심인지 뭔지 제가 꿀리는 게 많아서 여친에게 괜히 넌 키도 작고 얼굴도 예쁜 편은 아니지만 마음씨가 고와서 좋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종종 했었습니다. 여친 부모님은 절 보시고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기 딸보다 직업도 재산도 가정환경도 뭐 하나 나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도 여친은 봉사활동하는 거 보면 모르냐고 인성은 누구보다 된 사람이라면서 절 추켜 세워줬어요. 여친이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했는지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부모님이 딸이 좋다는데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은 다 잊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고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신혼집도 제 형편 다 안다 그러시면서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할머니와 아버지 모시고 상견례도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여친 보고 복덩이라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제 두 발 쭉 뻗고 잔다는 그런 말씀 하셨고요. 결혼날 잡고 나서 친구들과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들 모두 하는 소리가 진짜 땡 잡았다. 재수씨를 모시고 살아라. 업고 다녀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갑자기 제가 뭐가 그렇게 못나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런 소리를 하나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친에게 괜한 심술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장가 잘 간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 우스워 보이지?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모두 나를 좋게 봐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도 네가 나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지? 결혼할 사이에 누가 더 잘나고 그런 게 어딨어? 제 말에 오히려 착하게 대답하니까 그것도 왠지 가식 같고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돈은 좀 더 벌고 집에 재산은 더 많을지 몰라도 그런 거 다 빼고 겉만 보면 네가 한참 모자라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전 누구와 비교해도 얼굴, 키 외모로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친은 키도 작고 얼굴이 그리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웃을 때 눈웃음이 좀 귀여워서 제가 웃는 모습에 반했던 거긴 해요. 그 후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제가 여친보다 꿀리는 게 싫어서 친구들 앞에서 여친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몇 번 했어요. 제 가오를 좀 살리고 싶어서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잘하라고 네가 어디서 이만한 여자 만나냐고 했는데 그땐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웨딩 촬영하는 날 사진 찍는 분이 제 외모 칭찬을 좀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여친은 작고 못생겨서 사진 빨이 잘 안 봤죠? 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정말 농담이었습니다. 여친이 갑자기 촬영은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사진을 찍던 분이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수습한답시고 또 여친 외모 비하 발언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찍는 분이 당황하시길래 그분이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그저 이상해진 분위기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여친은 그런 제 태도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촬영하다 말고 여친이 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저도 굉장히 난감했고 촬영 진행은 어떻게 하냐는 직원 말에 그제야 제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친에게 연락했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걱정되다가 나중에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집으로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딸하고 얘기해 볼 테니 일단 돌아가라 해서 그냥 왔습니다. 농담 좀 할 수 있지 이런 걸로 삐져서 연락도 안 받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 오길래 마지막으로 네 멋대로 이렇게 연락 끊고 이럴 거면 여기서 결혼 접고 끝내자고 최후 통첩을 했죠. 그랬더니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다고요. 그렇게 연락해도 안 받던 사람이 헤어지자는 말에 이렇게 빠르게 답장하다니 기분이 나빠서 참지 못하고 좀 욕 섞인 심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여친은 다 읽고 답장은 하지 않더군요. 하루가 또 지나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 계속 빌고 사과하고 매달렸는데 연락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찾아갔는데 부모님이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시면서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가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몇 주를 페인처럼 살다가 다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지났고요. 마지막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네가 마음 풀려서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줄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두 달이 지났는데 여친 프로필 사진에 웨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와 헤어진 지 석 달 좀 넘었는데 다른 남자와 웨딩 촬영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전 차단을 한 건지 연락이 안 돼서 봉사활동 같이 갔던 직장 상사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나서 선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달 만에 상견례를 하고 웨딩 촬영을 했나 봐요. 직장 상사가 넌 굴러 들어온 복을 네 발로 찾냐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아직 제가 헤어진 것도 모르십니다. 할머니는 한복 맞추는 얘기하시면서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헤어졌단 말도 못하고 미치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자와 헤어지길 바라는 게 나쁜 생각은 아니죠? 솔직히 저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는지 배신감도 장난 아닙니다. 그 남자 찾아가 저와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 제가 미친놈처럼 보일까요? 저와 연애하면서 찍었던 사진, 그날 웨딩 촬영은 끝내지 못했지만 제가 찍은 여친 드레스 사진 몇 장 핸드폰에 있는데 그 남자를 찾아가 그 사진을 보여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제게 다시 돌아올까요? 미친놈이라고 해도 지금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되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휴가 때마다 여행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전 명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고 사치 부리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버는 돈, 남들처럼 착실하게 저축하고 아끼면서 사는데 1년에 딱 한 번 저를 위한 소비가 여행이었어요.
여행도 빚을 내서 간다거나 무리해서 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모았다가 휴가 때 가는 거였고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해외여행은 생각도 못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몸도 마음도 정말 지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일하는 게 힘들어질 만큼 번아웃 상태까지 왔고요. 병원 다닐 정도까지 되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고 그러는 사이 코로나도 끝나게 되면서 여행을 좀 길게 가고 싶다는 생각에 평소 가보고 싶었던 나라의 한 도시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했습니다. 몇 년 만에 비행기를 타는 게 어찌나 설레던지. 도착한 그 나라도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한 달을 계획하고 왔지만 한 달 더 있다 가기로 했을 만큼요. 제가 묵던 숙소와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마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그 마트에 식료품을 사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현지 사람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녁 늦게 마트에 갔다가 지갑을 두고 온 걸 알게 돼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됐고 그 일을 계기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만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연애했고요. 그러다 남친이 보고 싶다며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지내다가 한 외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면서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고 남친 부모님도 잘 살라고 축하해 주셨고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주간 남편의 나라로 가서 시댁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무렵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었는데 비자 문제와 직장 문제로 급하게 남편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일정으로 갔다 오기로 하고 출국했는데 남편은 그날 후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남편이 오질 않아 홀로 아이를 낳았고 남편과 아무리 연락하려 해도 연락이 닿질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을 무렵 남편에게 장문의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읽어보고 놀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을 찾지 말아달라고. 아직 자기는 한 가정의 남편, 아빠가 될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나와 아이를 버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주면 자기가 천천히 준비해서 한국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남편의 나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도 인자하고 따뜻하던 시부모님들은 성인인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얼굴만이라도 보고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모른답니다. 한국으로 떠난 이후 여기 온 적이 없다고, 이 나라로 다시 왔다고 하는데 연락 한 번 안 왔다고 하네요. 남편이 다니던 학교, 알바하던 마트, 함께 만났던 남편 친구들 모두 찾아가 봤지만 그 어디서도 남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모르겠다는 말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경찰에 신고할까 싶어 알아봤는데 신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혼식을 했다 뿐이지 법적으로 엮인 가족도 아니고 남편이 귀화한 것도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이를 보면 기쁘다기보단 눈물부터 나네요. 제가 어리석었다 욕하실지 몰라도 만남과 결혼, 양가 집안에서 축복받으면서 아이를 품었던 것까지 다 허상이었다고 할 순 없어요. 혹시 유부남이었을까 싶어 알아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얼마 전 시부모님이 연락하셔서 자기들이 아들 갈 만한 곳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못 찾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 아이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 아이를 이곳으로 보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용납이 안 되고요. 지금도 제가 계속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락할 방법은 그것 하나뿐이니까요. 제가 보낸 메일은 다 읽고 있어요. 언제쯤 나를 만나러 올 거냐고, 아이가 이만큼 자랐다고 사진을 보내도 여전히 답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이 낳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 얼굴 볼 면목도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네가 힘들면 아이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다시 새 출발하는 건 어때? 엄마도 그 사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 산다고 해도 걱정이지. 애는 절대 못 보내. 내 새끼를 누구에게 보내? 애 외모도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다른데 만일 너 혼자 키우게 되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래. 너도 아이도. 이대로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을 기다리면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냥 그 남자는 다 잊고 이 아이와 삶을 꾸려나가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힘듭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 옆자리에서 응원하던 남자와 인연이 돼 결혼하고 산지 23년 됐네요. 그때 제 나이 30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리 늦은 나이도 아닐 텐데 주위에서는 노처녀다. 더 늦으면 시집가기 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마음이 조급해진 것도 있었죠. 그러다 만난 남편과는 결혼까지 5개월도 안 걸렸어요. 여름에 만나 그해 겨울에 결혼했거든요. 활발하고 성격 좋은 건 장점이 아니었어요. 친구 많고 놀기 좋아하는 남편이라 신혼 초에는 많이도 싸웠습니다. 저는 조용한 것 좋아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월드컵 응원도 정말 온 국민이 다 길에 나간다고 할 만큼 대단했지만 길거리에 나가 응원하는 건 성격상 안 맞았는데 친구가 하도 나가자 꼬셔서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거고요. 결혼할 때는 길거리 응원 덕분에 인연을 만났다고 나가기 잘했다 싶었는데 살다 보니 왜 그날 내 성격에도 맞지 않는 일을 했을까? 그날 길거리 응원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 남자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합니다. 당시 결혼을 서둘렀던 건 집안 형편 때문이었어요. 지지리도 못 사는 집 장녀라서 일해서 번 돈은 집으로 다 들어가고 취업하고 하루도 안 쉬고 일했지만 모아둔 돈 한 푼 없고 그렇게 나이만 먹고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만난 남편은 저랑 나이 차이는 좀 났는데 그래도 번듯한 직장에 전세지만 집도 있었고 그냥 시집 가면 더 이상 돈 벌어다 집에 줘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자 했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기회다 싶어 서둘렀고요. 그걸 지금에 와서 후회합니다. 그냥 집안은 모른 척하고 일해서 나 살 길 찾을 걸. 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 생각했을까 하면서요. 결혼하고는 아이가 생겨 한동안 주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전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도 남편 월급이 얼만지도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생활비 주는 걸로 생활하고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린다고 하고 저금도 하고 나면 이 정도 남는다고 준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생활비 타서 쓰는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돈 좀 달라고 연락 올 때마다 나도 생활비 타서 쓰는 형편이라 어렵다고 핑계 댈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생활비 아끼고 아껴 몇 번 친정 도와준 적 있고요.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아이 맡기고 저도 돈 벌러 나갔습니다. 제가 일을 하니까 남편은 생활비를 줄였어요. 제가 버는 돈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은 커가는데 들어갈 곳이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맨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고 주말에는 등산이다 낚시다 나가 노느라 정신없고 아이들 키우고 일 다니고 정말 힘들었네요. 여자 문제로 속 썩이고 술 마시고 폭언에 폭력을 써도 애들 보면서 참고 살아온 세월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다 크고 나니 지들이 알아서 잘 컸다고 생각하는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집은 이것도 해주는데 우리 집은 뭐냐 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러길래 야단을 쳤더니 독립해 산다고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요즘 배가 살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길래 스트레스 탓인가 하며 참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 합니다. 대학병원서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랍니다. 많이 전이된 것 같다고 바로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라긴 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요. 집에 오니 남편은 어딜 갔다 이제 오냐면서 모레 등산 갈 때 도시락 싸가기로 했다고 도시락 8개 싸랍니다. 등산 가는 날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말했습니다. 나 암이래. 치료를 받으라고 하네. 무슨 암? 병원에서 그래? 병원 한 군데 가서 알아? 다른 병원도 가봐. 그 말만 하고 도시락 챙겨나가는 남편.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네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에 좀 와.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서 암이래. 언제? 어디 병원에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아픈 곳 없었잖아. 그 병원 돌팔이 아냐? 오진이겠지. 검사 다시 해봐. 전화 끊고 딸을 기다렸지만 안 오네요. 등산 간 남편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는 문자를 남겼는데 읽음 표시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문득 그래도 엄마가 생각나 친정엄마에게 연락했더니 받자마자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시다며 약값이며 돈 들어갈 때가 천지라고 돈 좀 있냐 물으시길래 제 아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암이 온몸으로 빨리 전이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편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료금 뭐고 그냥 서러운 이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번 생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해도 내 인생 나만 서러울 뿐이고 남은 가족들은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내 인생 나만을 위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껴주면서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아파트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소문난 곳이라서 운동을 좀 해볼까 싶어 단지 내 시설을 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시간대가 맞는 요가 강습이 있길래 문의를 한 후 등록했습니다. 첫 강습 날 요가 센터에 갔는데 이미 강습을 듣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더군요. 한 15명 정도. 저 빼고는 이미 해오던 사람들이라서 거의 다 친해 보였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주축으로 모여있는 걸로 봐서 그 사람이 마치 무리의 대장처럼 보이더라고요. 수업 시작 전 한 사람이 제게 오더니 오늘 처음 왔는지 물었습니다. 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늘부터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죠. 그랬더니 강습료 외에 회비가 따로 있다며 회비를 납부하라는데 회비로 한 달에 한 번 강사에게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수강생들끼리 친목 도모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수강생들과 어울릴 생각도 없었고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듣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굳이 강사에게 밥을 사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 회비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는 아니라고 했지만 회비를 안 내서 그런지 저만 왕따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처음 온 날 눈에 띄었던 그 사람, 마치 여왕벌처럼 대장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은 대놓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같은 단지에서 운동하면서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둥 노골적인 말도 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유독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데 어디선가 분명 본 사람 같았습니다. 왕따처럼 강습을 들은 지 보름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분위기를 파악해보니 그 여왕벌 같은 그 여자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은 것 같았고 자주 수강생들을 불러다 집에서 비싼 음식도 자주 해주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비싼 선물도 해주고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언니 하면서 잘 보이려 하는 것 같고요. 전 왕따니까 그 무리에 낄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저와 비슷하게 그 무리에서 같이 놀다가 뭐 때문인지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된 사람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전 사실 여럿이 어울려 다니고 그런 거 체질상 맞지도 않고 왕따든 뭐든 제 운동만 하면 그만인 사람이라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 무리랑 어울리다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니까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 큰 어른들이 맘에 안 든다고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뒷말하면서 눈치 주고 하는 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다 같이 활용하는 단지 내 운동시설에서 일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해도 되나 관리실에 물어볼 참이었고요. 운동을 마치고 마트에 들러 장을 좀 봐서 가려는데 마트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수강생을 만났습니다. 제게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요가 수업 들으시는 분이시죠? 아, 네. 수업 시간에 몇 번 본 것 같네요. 수강생들이 모임에 잘 안 끼워주죠. 워낙 자기들끼리 친한 게 있어서. 뭐 상관없어요. 운동만 하면 돼요, 전. 제가 친구도 없이 혼자 운동하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그 무리랑 친했었는데 그 언니랑 감정 다툼이 좀 있고 난 뒤 수강생들이 싹 다 자기를 아는 척 안 하고 투명 인간 취급해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언니라는 사람이 대체 뭐길래 단지 운동시설에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 자꾸 어디선가 봤던 사람 같기도 해서 더 궁금한 것도 있었죠. 그 수강생 말로는 그 여자 남편이 중소기업 사장인데 엄청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와이프를 끔찍하게 생각해서 뭐 필요하다면 무조건 다 해주고 해외여행도 1년에 서너 번씩 가고 싶을 때 가고 집에 가면 가구며 살림도 전부 고급, 옷 신발 명품도 많고 그런 거 보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언니 하면서 따르고 잘 보이려 한다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뭐 실수로 그 언니랑 좀 안 좋아졌는데 바로 다들 자길 모른 척하고 불편해서 운동도 그만할까 싶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운동 못 나오게 그런 식으로 따돌리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원래 요가 강사를 하던 사람이라 인맥이 많아서 지금 단지 내 강사도 그 여자 소개로 강습하게 됐다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집에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와 4년 전 거래처였던 회사. 그 회사 사장이 거래할 때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담당이었어요. 그쪽 사장이랑도 몇 번을 만났었고요.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자금 횡령건이 생기면서 우리 회사도 가볍게 참고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회사와 했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해서 그 회사에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회계 담당하시던 분이 했던 말이 회사 돈으로 사장이 내연녀에게 요가학원을 차려주고 집 사주고 난리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회계 담당과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도중에 누군가 같이 탔는데 그 여자가 회계 담당에게 막 뭐라 그러면서 뒤잡듯 잡더니 내리더라고요.
회계 담당이 화가 나서 제게 저 여자라고, 미스김 제가 내연녀라고 했었죠. 저 여자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사장 비서로 들어와 사장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주 지가 사장 행세한다고. 회사가 원래 사장 처가 집에서 밀어준 건데 뭣도 모르고 나댄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날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그 여자가 미스김인 게 확실했어요. 그 이후 그 회사는 저희와 계약이 완전히 끝났기에 자세한 소식은 몰랐는데 업계 소문으로는 처가 집에 빌고 도움받아 어찌저찌 다시 잘 굴러간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 내연녀 미스김을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였네요. 며칠 후 요가 수업을 갔는데 여전히 여왕 노릇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길래 가서 한마디 던져봤습니다. 정 사장님은 안녕하시죠? 미스김? 순간 그 여자 눈이 커지더니 절 보고 누구냐 묻더라고요. 여기서 수업 듣는 주민인데요. 얼굴이 낯익다 했더니 전에 본 적이 있었네요. 제가 4년 전에 정 사장님 회사 거래 담당이었어요. 미스김 있을 때 다들 수군대면서 언니 무슨 소리냐고 물으며 궁금해하는데 미스김은 얼굴 빨개져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회사 자금 조사 때문에 몇 번이나 그 회사 가서 서류 확인하느라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때 고생한 거 뭐 때문인지 알죠? 여기 사나봐요? 아무튼 정 사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날 미스김은 수업 안 듣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요가 수업에 나오질 않고 있네요. 모두 제게 와서 무슨 일인지 묻는데 궁금하면 그쪽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열심히 수업 듣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애들처럼 무리지어 사람 따돌리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는 건지 업계 분들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아직도 정 사장 미스김하고 잘 지내고 있더냐고. 정 사장 집에서도 미스김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알려나 모르겠네요.